네, 7월 3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저도 네. 뭐 진행도 좀 달리하게 되고 네네네. 이러는데 시청자분들한테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못 네. 건넬 정도였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건넬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시장 그쵸. 상황이 확확 변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변동성이 크죠. 예. 진짜요. 아우. 뭐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는 빠졌는데 소외주가 대폭등을 하면서 뭐 '시장 분위기가 바뀌나?' 싶었더니 또 반도체가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뭐 참. 다 빠지고 뭐 정신을 못 네. 차리는 상황인데요. 뭐 저희는 또 어느 정도 7,700에서 8,000 선에서 바닥 잡을 거라고 봤는데 그걸 깨고 내려갔잖아요. 오늘 장중에는 7,300 까지도 갔고 좀 언더슈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하락했던 이유들을 잘 따져 본다면 실적이 꺾였을까? 그런데 선행 EPS는 1,150 까지 올랐거든요. 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네.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고 어제도 좀 회의했는데 좀 언더슈팅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뭐 추세 반전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12개월 선행 PR을 본다면 와 어제 6.57배인가 5-6배인가 그랬거든요. 네. 7배가 안 됐어요. 7배가 안 된 적이 언제 있었냐면 네. 코로나 아니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네. 때. 금융위기 때 한 번 6.25배인가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아 이거는 언제 되돌려도 되돌리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6.65배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저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런 네. 웃음소리를 아니 약간 기가 차다라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많이 되는 빠져서 네 말도 너무 안 안 되는 되는 거였다. 레벨이었죠. 그러니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6.65배라고 했는데 네. 반도체는 오늘 장중에 좀 초반에 빠졌잖아요. 맞아요. 6배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저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어제 오후에 뭐 지방 가서 세미나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 빠져도 지금은 언더슈팅이지 여기서 폭락을 하거나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좀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셔도 지금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선행 EPS거든요. 얘는 더 올라갔습니다. 1,150 까지 음. 더 올라갔어요. 음. 이익 전망은 더 올라갔는데 주가는 빠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7배를 못 지키고 6.65배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 지금 여기서 등락이 있어도 사야 되는 구간이지 팔아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은 올라갔고 네. 주가는 크게 빠져서 빠졌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싸진 네. 레벨에 왔다. 왔다라는 네. 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이고 오늘은 좀 그래서 반등을 해 줬는데 네. 어제 급락의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았잖아요. 우리가 급락을 이제 하면 그쵸. 이유를 막 찾죠, 찾는데 찾죠. 제일 많이 얘기 나온 건 무엇보다도 이제 뭐 네. 메타였고 네. 남는 뭐 컴퓨팅 파워를 네. 임대한다. 그런 네. 계획 중이다라는 보도. 네. 그것도 사실 뭐 메타 쪽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보도 네네네. 정도고 남아? 이게 네. 남는다고? 네. 그럼 더 그렇죠. 이상은 뭐 안 사겠네. 네. 캐펙스 투자 투자 줄이겠네. 줄이겠네. 뭐 예. 요런 인제 스토리로 네. 연결이 된 건데 음. 오늘 올랐다는 거죠, 시장이 네. 다시. 네. 그럼 이게 해소가 된 거예요? 어제는 왜 빠진 거고 오늘은 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을 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폭락을 했다라기보단 하락할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하락할 이유? 이유. 예. 어.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애플의 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수요가 꺾일 거다. 근데 한국의 AI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소매 비중은 10%가 안 돼요. 그런데도 급락을 했고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을 때도 보니까 단가가 꺾였다. HBM은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나머지가 꺾였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그런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말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킬로그램 단가로 하는 것도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음. 가격을 따지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있는데 몇몇 품목을 가지고 꺾였다라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고점을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과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지금은 뭐 가격적으로는 좀 과열 양상이 있던 건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보여드리면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요 밑에 그림이 3월 31일 이후 주가 변화율 대비 선행 EPS 이익 대비 변화율인데 이거는 지난 주말 기준입니다. 지난 주말. 이번 주는 좀 그림이 달라지긴 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IT 하드웨어, 반도체, 상사자본재, 보험 이런 애들이 실적 대비 많이 올라온 영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쏠림 현상이 심했고 위에 보시는 ADR은 48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쏠림 현상은 좀 남아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쏠림 현상을 주도했던 IT 하드웨어 반도체가 실적 대비 좀 비싼 구간에 아직 머물러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컸던 상황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간으로 월간으로 그러니까 3월 31일이니까 지금 6개월 정도가 되는데 주간 월간 단위로 보면 반도체나 이런 업종들이 이제 저평가로 전환돼서 좀 이런 좀 단기 과열 양상을 좀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번 흐름들을 보면은 좀 과격했죠 많이. 그거는 금융투자의 매매가 너무 다이나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금융투자가 뭐 오늘은 3조 넘게 사면서 시장을 폭등하게 만들었는데 최근 보면은 업종별로도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의 매매 쏠림 현상이 한 번은 소외주로 쏠렸고 한 번은 반도체로 쏠리고 이러면서 급등락을 야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이유라고 네. 부장님은 표현을 그렇게 해 네, 네. 주셨는데 하락을 한 이유가 아니라 네. 할 이유라는 건 네. 그러니까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차익 매물을 네. 내놓고 싶었는데 네. 팔고 싶었는데 그 핑곗거리를 찾았다. 찾고 있었다 예.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음. 찾고 있었던 상황에서 금융투자의 매매가 좀 과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변동성은 커졌고 낙폭도 컸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변동성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최근 들었던 이슈인데 10일 날 7월 10일 날 닉스가 이제 ADR 상장하잖아요. 네. 그 기준가가 7월 6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에서 기준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7월 6일 종가? 종가를 기준으로 네.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를 디스카운트해서 아.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니까 네. 일각에서는 그때까지 밀어내서 좀 어. 싸게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돌 정도로 일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꺾였나 업황이 꺾였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되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들 의아해하시긴 하더라고요. 되게 이거는 조정이라서 뭐 사시면은 더 큰 수익이 난다. 지금은 이익과 주가 간의 괴리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는 그림들이 7, 8월 달엔 좀 분명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분위기가 네. 우리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네. 반도체, 메모리 뭐 네, 네, 요런 네. 위주로 칩 위주로 네. 올라갔던 요 열기가 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뭐 일본도 네. 그렇고 이게 글로벌적인 네. 현상이었는데 요런 이게 노이즈인지 뭐 이건 좀 지나봐야 네. 알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센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크래시가 줬죠. 네. 있었지만 업황에는 지금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부장님? 네. 잘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미국도 올해 지수만 놓고 보면 나스닥도 10%가 안 올랐고요. S&P500도 10%가 안 올랐어요. 네. 근데 반도체가 더블 이상 갔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도 업종이 코스피 지수가 100% 올랐는데 얘네들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업황이 꺾인 건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식히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조정이 나왔고 미국도 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파생 시장에서 여러 가지 꼬인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격하게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좀 과격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조정이 있어도 지금 주가 수준이 6월 초중반 수준이에요. 네, 반도체. 네. 한국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7월 달에 올랐던 게 좀 되돌리지는 과정, 6월 달에 올랐던 게 되돌리지는 과정이었지 여기서 그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어 이런 거예요. 아주 짧게는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터보 퀀트라는 이슈도 있었고 맞아요. 그 좀 더 멀리 가서는 이제 네. 뭐 딥시프 딥시크 이슈도 쇼크도 있었고. 있었고 많았잖아요. 네. 그게 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핑곗거리로 작용을 네네네. 네네. 했다라는 거지만 네. 항상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이게 추세 전환이 될까 봐가 네네. 문제고 네. 지금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에 많이 올라와 그렇죠. 있으니까 사람들,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언제 나와야 될까?' 그러니까 네. 살까라기보단 음. '언제 들어가야 될까?'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언제 내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서서히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 이번 기회에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요런 생각 아직 이른가요? 아니면 좀 일면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상승에 있어서 네. 마지막 상승이 가장 뜨겁고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제 하반기 저녁도 화려한 피날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러기에는 마지막 남은 상승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 나왔으면 전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사세요.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그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하반기 전망을 하고 내년 전망할 때 되게 복잡해요. 7월, 8월 달엔 굉장히 센 상승이 나오겠지만 8월 말 9월 초에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4분기에는 뭘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어. 이제 전환점이 가까워진 건 맞아요. 아. 근데 그거를 걱정해서 지금 내려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점 그러니까 선행 EPS가 요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행 EPS가 꺾이면 하락 추세로 가요. 하락 추세. 이제 방향성 이제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보통 고점과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간에는 시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레벨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좀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는 게 아 욕심이고 그럼요. 저희도 네. 그렇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위에 그림은 회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선행 EPS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전년 대비 얼마나 변했나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이 고점이 나오면 선행 EPS 전년 대비 변화율이 고점이 나오면 고점권에 근접했다라는 시그널은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2023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고점을 지났다라고 해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라는 시그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행 EPS가 진짜로 꺾이면 이제 와장창창 깨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2021년에도 이 고점하고 선행 EPS 전년의 변화의 고점이 좀 비슷하고요. 2018년에도 좀 비슷한 그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2023년에도 고점, 2021년에도 고점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2018년에도 고점 부근에서 선행 EPS 증가율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경계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직 상승을 하는데 이처럼 수직 상승한 데는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둔화되고 마이너스로 가는 이 기저 효과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힘도 꽤 있거든요. 근데 8월 말 9월 초에 마이너스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1년이 지나는 26년 8월 말 9월 초에는 이제 기저 효과가 소멸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반영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힘을 이겨낼 정도로 이익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상향 조정될까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게 고점이 통과되는 시그널 특히 반도체도 비슷하고 반도체도 비슷하거든요. 8월 말 네. 9월 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 저점을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쫙 치고 올라왔는데 올해 1년이 지나는 26년 8월 말 9월 초에 고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8월 말 9월 초에 나와서 이게 꺾였습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시그널이냐면 이제 주도주는 조금씩 등락이 있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좀 소외주 그동안 못 올랐던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던 소외주들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쪽의 비중을 조금씩 더 담아가시죠라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여기도 보시면 뭐 끝까지 올라가는 그림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나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있으면은 뭐 좀 먼저 조정 좀 팔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좀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10% 이상 상승할 때마다 또는 5% 이상 상승할 때마다 나는 5%씩 비중을 줄일 거야. 아니면 음. 10%씩 비중을 줄일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네. 꺾이는 지점과 내려야 될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 7, 8월 달에 너무 좋은 이슈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70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랑 달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네.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런데 저는 2분기 그러니까 7월 8 특히 7월 8월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좀 금리랑 달러도 좀 안정될 것 같고 일단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뭐냐면 마이크론 실적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전년도의 변화율은 마이크론 2분기가 뭐 1200%였고 뭐 삼성전자도 비슷한 그림인데 전분기 대비 변화를 보면 마이크론 EPS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105%인데 전자는 53%, 닉스는 26%밖에 안 돼요. 눈높이가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반도체 빨간색이 수출 증가율이에요. 전년 네. 대비. 네. 자, 이게 4분기, 1분기 139%, 2분기 181%예요. 뭐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도 꽤 괜찮은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플랫하다가 튀고 수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1분기랑 2분기 큰 차이가 없는데 이익 증가율은 141%에서 57% 반토막이 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자 반도체를 빼고 다들 반도체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니까 맞아요. 반도체를 빼고 보면 저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반도체도 잘 갈 것 같은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도 좀 선방을 해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보시면은 빨간색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인데 1분기가 전년 대비 12.1, 2분기가 20.3. 음. 수출 증가율이 확 튀었어요. 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영업이익 변화율은 1분기 33.1, 2분기 37.5.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4분기 마이너스, 1분기 4.5, 2분기 14.1이거든요. 전분기 대비.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어. 수출은 1분기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은 아. 1분기 대비 마이너스 줄어들 거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의 실적의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다. 아. 그러면은 실질적인 실적 결과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와중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나오게 된다면 걔네들이 좀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변화율을 보면은 17개 업종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긴 해요. 네. 보시면 에너지, 운송, 화학 이렇게 쭉 여기까지 26개 업종 중에 17개 업종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3분기도 16개 업종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16개 업종 27년도 14개 업종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좀 맞아요. 아직까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데 음. 주가는 많이 빠져서 밸류가 싸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코스피는 11,0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만천 얘기를 부장님 계속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계시는데, 네. 지금 실- 1,150이거든요. EPS가 10배만 가도 11,500이에요. 9배만 가도 만을 넘고요. 근데 지금 6, 7배 수준이니까.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어디까지 걱정하셨고 오늘은 좀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한숨을 이렇게 쓸어내시신 분들은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응하셔도 지금 좋은 구간이다. 하루에 마이너스 3% 갔다 플러스 5% 이상 갔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며칠만 나오면은 만 가지 않을까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와 더불어서 요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유가가 7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달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냐면은 자 물가 전망이에요.
7월 14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나우에서 전망되는 건 4.2, 5월 달이 4.2였는데 6월 달이 3.92, 7월 달이 3.49예요. 내려오는 거네요. 네, 물가 네. 전망이 확실하게 이게 내려오는 게 보여지면 저희는 채권 금리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2에서 4.1, 달러 인덱스는 못해도 98, 97, 잘하면 96, 원 달러율도 1,450원, 어쩌면 1,420원까지 좀 내려가는 그림이 7, 8월 중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7월 14일 날 CPI가 발표되면 내 다음 주에 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7월 중순부터거든요. 음. 7월 중순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금리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고 원 달러율 내려오는 게 맞물리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렇게 된다면 네. 시나리오이지만 음, 확률이 좀 저희는 높을 높다라고 것 생각하고 같다. 있고 아. 그래서 7월 전망을 할 때도 네. 6월 말 7월 초에는 조정이 있다. 근데 이게 네. 쿨다운하는 과정이고 수급과 이런 좀 꼬였던 것들 그리고 너무 쏠렸던 부분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흔들림이 있을 텐데 그러면 7,700에서 8,000선이 락바텀이고 거기까지 오게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는 기회고 만약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팔아서 손익이 크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버티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있죠. 네네. 실적 말씀을 계속 해주고 네. 계시니까 이제 당장 다가온 게 다음 주 삼성전자 네네네. 실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근데 음, 조금 분위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애매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좋게 나올 거라는 건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좋게 기준에 대해서는 뭐 100조 얘기까지도 사실은 네. 나오다가 점점 날짜가 네. 다가올수록 뭐 80조, 70조 뭐 요런 얘기도 좀 왜냐면 네. 뭐 충당금 맞습니다. 뭐 노조 뭐 요런 얘기까지도 있다 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시키는 걸까? 요런 숫자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컨센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인센티브 충당금 때문에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걸 빼고 보면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널리스트는 그걸 빼고 보면 100조는 넘을 수 있다. 오. 놀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예요. 어. 네, 그냥 나오는 숫자 가지고 어이구 이러지 마시고 충당금을 빼고 봤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네.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눌러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자 그러면은 실적 대비 이제 저평가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주가에 얼만큼 반영됐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실적 대비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저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12개월 선행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 변화를 좀 빼준 거거든요. 이건 주간 기준은 빨간색이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파란색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평가돼 있다는 건데 반도체가 1등이에요. 지금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이익은 계속 올라왔는데 특히 선행이니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하면은 압도적인 1등이고요. 월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에 대한 불안감들은 주가가 좀 과하게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그림이고 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보험, 에너지, IT 하드웨어, 상사자본, 유틸리티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고평가 영역에 있다가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돼서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물론 3개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3분기, 4분기, 올해 내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은 저는 그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어도 업황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니까 업황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전망치 상향 조정 안 되겠죠. 하향 조정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단기 등락은 있어도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좀 반등이 좀 있었죠. 미디어 교육이나 화장품 의류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지 않다 보니까 곧바로
좀 고평가 영역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좀 음. 빨라요. 시장이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지금 많이 최근 좀 반등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빠르게 고평가 영역으로 전환됐고 최근 이익 전망은 올라가는데 좀 조정이 있었던 애들은 빠르게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돼서 저도 오늘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을? 주도주 바뀐 거죠. 주도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주도주고 네. 올라갈 때 떨어졌다가 조정받을 때 혼자 튀는 애들은 대안주고 소외주기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할 때 좀 갭을 줄이는 차원에서 반등이 나온 거지 주도주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음.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가 바뀐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례적으로 뭐 국면이 바뀔 때 좀 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주도주가 확 바뀌는 그림은 없었고 피크아웃 한 다음에 주도주가 조금은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번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그대로 간다. 반도체 음. 플러스 AI 관련된 업종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최근에 보면 투톱이 네. 어제를 제외하고도 사실은 조금 쉬는 양상을 보일 때 네. 소부장이 뭐 달려가고 달려가지고 맞습니다. 물론 3대 메가 프로젝트 영향도 좀 네, 네, 있고 네. 했지만 네. 소부장 단에서도 정말 어제 이제 전에 음. 정말 고점 찍고 이런 경신하는 종목들도 다수 네. 나왔었거든요. 여전히 반도체 투톱 플러스 소부장도 같이 봅니까? 네. 아니면 좀 따로 봐야 됩니까? 같이 봐야죠. 같이.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 그동안 좀 관심권에 약간 멀어져 있다가 최근 이슈화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은 코스닥 승강제예요. 그렇죠. 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 프리미엄 지수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10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이게 좀 지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나온 뉴스는 뭐냐면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공청회를 시작한대요. 이 음. 지수를 만드는데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뭔가가 새어 나오겠죠. 음.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빵빵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여기 나온 요건을 보면 프리미엄 지수 들어가려면 엄격한 시장 평가, 영업 실적, 지배 구조. 여기에 무조건 포함되는 건 소부장이에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강력한 후보군은 소부장이고 네. 차기 후보군은 뭐 2차 전지 중에 얼마나 들어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어. 여기서 제일 관건은 제약바이오예요. 얼마나 들어갈 네. 것인가? 제약바이오 중에 적자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적자나는 기업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온 뉴스는 요건 중에 성장성도 평가할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어쩌면 제약바이오가 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소부장은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아니 말씀 중에 네. 성장성도 만약에 포함시키면 그럼 그 성장성의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 이게 몰라요. 계속 들어갈 것 계속 같은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쵸. 거의 상상의 나래이긴 한데 네. 그냥 성장성이든 실적이든 뭐든 했을 때 소부장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어떤 아. 기준을 넣든 간에. 그러니까 최근 코스닥이 조금만 움직이면 소부장이 뭐 급등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좀 좋은 이슈만 있으면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다 이런 일맥상통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프리미엄에 원래는 80개에서 100개 낸다 그랬다가 70개에서 80개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보다 절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들어갔던 애들 중에 절반이 탈락할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시가총액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 중에서도 진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고 지배구조가 좋고 배당도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컨테너리스트 하는 저희 친구한테 야 이거 계속 봐야 돼 뉴스 계속 트래킹해라 뭐 하나라도 나오면은 한번 코멘트라도 쇼 코멘트라도 쓸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계속 봐야 돼 이게 코스닥이 워낙 지금 낮아져 있어서 뭐 밸류에이션 그렇죠. 비싸지만 여기서 금리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코스닥은 반등하려고 할 텐데 이 와중에 프리미엄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 세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팔로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종목을 피킹할 만한 그 근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힌트를 얻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약간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에서는 자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추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약간의 힌트만 있으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서 관련된 종목들, 뭐 관련된 이슈들 뭐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팔로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네, 보시는 건 이제 네, 확실하고 네, 거기에 그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들어갈 네. 거 첫 번째 일단 소부장은 네. 거의 확실하고 네. 가장 많이 들어갈. 네. 그다음이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순으로 네. 얼마만큼 들어갈지가 관건인데 아무튼 요게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건 거의 네.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바이오가 시가총 상위 종목에 있는 바이오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코스닥 레벨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얼만큼 들어가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게 네.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로 가보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는 지금 전략과 뭐 포트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짜봐야 되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을 종합해 보면 주도주는 안 바뀐다고 네, 하셨으니까 반도체는 일단 들고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말씀에 맞습니다. 따르면. 네. 그리고 뭐 소부장, 네. 반도체 투톤만이 아니라 소부장 소부장도 쪽도 좋다. 일부 네, 네, 네.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보세요? 다 뭐 나머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전망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셔서 맞아요. 네. 포트 구성이 이게 그 음. 부분에서 좀 막히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반도체 주도주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어. 주식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HTS, MTS 꺼놓으시고 그냥 휴가 가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서 보셔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같은 거 다 복구하고 플러스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가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그림이라서 반도체를 무조건 담아놔야 된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금리도 좀 내려갈 수 있고 프리미엄 지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항상 소부장이 거론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플러스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는 애들은 들고 가야 되고 여기서 보시는 에너지, IT 하드웨어, IT 가전, 철강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네. 2차 전지 쪽도 좀 최근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져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상사자본제 여기에 방산이 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방산도 실적 대비 저평가, 자동차, 조선 요 정도가 조금 단기적으로 이번 7, 8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력도 저기 지금 들어가 있나요? 전력은 기계입니다. 기계랑 아. 유틸리티인데 기계는 아직까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 세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전력에 대해선.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간다면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자동차, 조선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 등락이 있을 때 좀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랑 어디 있죠?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터넷은 지금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얘네들을 한번 지켜보자.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작년 12월 이후로 보면은 몇 안 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뭐 실적이 막 나쁘다 그러기보다는 채권 금리가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눌림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던 거라서 금리가 조금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는 반등을 할 수 있어서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는 인터넷 제약바이오도 한번 가져가봐도 좋겠다. 이건 플러스 알파니까 뭐 여유가 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조선 이렇게 좀 포트를 구성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 얘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봤고 네. 이걸 그러면 누가 사줄 것인가 네네. 수급적인 얘기를 좀 네네. 해보면 외국인 물 드세요. 아니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수급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건 네. 이제는 뭐 익숙해진 얘기 같아요. 디폴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디폴트가 됐는지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많이 올라서 파는 거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근데 네. 어쨌든 계속 팔아요. 네. 네, 계속 팔아서 네. 외국인은 오늘도 파는구나. 뭐 현물 같은 경우는 이 정도고. 그러면 이제 기댈 건 개인과 기관인데 기관은 뭐 연기금 리밸런싱 얘기 7월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심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이슈고. 네. 그럼 ETF 쪽인데 ETF도 결국엔 개인이고 네. 2배짜리 ETF가 이런 변동성을 키웠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수급적으로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외국인 매도는 네. 많이 올라서요. 매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많이 올라서요. 이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지면 네. 덜 팔겠죠. 네.
지금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밑에 그림 밑에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연초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 40%, 유로존 15, 일본 10, 한국 6, 중국 10, 대만 7, 인도 6을 배분을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미국, 유로존, 중국, 인도는 줄었어요. 네. 주가는 빠지지 않았는데도 줄었어요. 왜? 일본, 한국, 대만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왜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코스피는 99.6이고요. 대만은 53.9, 일본은 37.8, 나머지는 10%도 안 올랐어요. 아니, 다 반도체 네, 반도체 국가네요. 영향 네. 플러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 기대. 아, 네. 그래서 일본은 10에서 11.7 조금 오르긴 했죠. 한국이 6에서 10.2예요. 그러면은 중국, 대만, 인도를 제치고 비중이 4등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여유를 주는데 4에서 8% 범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8% 넘어섰잖아요. 2%포인트 이상 넘어섰잖아요. 이러면은 계속 경고 시그널 나갑니다. 한국 주식 줄여라.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 줄여라고 하는데 재밌는 패턴은 외국인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좀 많이 반등을 하는 애들 팔지. 자 보시면 IT 하드웨어, 2002, 상사자본점, 화학, 은행, 건강관리 저평가돼 있거나 소외된 애들은 사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네, 사더라고요. 사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겠다는 마음은 아직 없어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은 외국인이 조금 더 세게 사게 된다면 아마 뭐 소외주들을 반등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는 아마 외국인 매매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매도가 강하다. 그런데 이거는 좀 디폴트 값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쭉 넘어가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많이들 리밸런싱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역사적으로 국민연금이 하루에 조 단위를 파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기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없어요? 네. 근데 하루에 며칠 사이 몇십 조를 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월말에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월말에 5천만 원을 다 때려버린가요? 때려버리시나요? 아니죠. 월 중에 올라간 대로 뭐 1,0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씩, 아니면 500만 원씩 올라갈 때 좀 정리하고 떨어지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장님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55조다, 뭐 네, 네, 네. 74조다 네. 규모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네. 이거를 한꺼번에 다 충격을 주면서 팔 네. 것이다라는 걱정보다는 네.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강하게 사주지는 못하겠네. 외국 연기금이 적어도. 사줬나요? 아, 자,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국 연기금은 보시면은 네. 6월 중순 이후에, 작년 6월 중순 이후에 6월 중순부터 목표로 했던 목표 국내 주식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작년 네. 하반기부터. 네. 그때부터 11조, 12조 정도를 팔았어요. 네. 눈치채셨나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기금은 주가나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면서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고 많이 오르면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비중 플레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올해 상반기만 매매하고 하반기는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반기랑 하반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반기에 50몇 조 매도할 게 남았으니까 상반기에 싹 다 팔아버리고 하반기를 새롭게 준비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코스피가 어제 오늘처럼 급락을 하면 갑자기 10조를 사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모 기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급락했잖아요. 오늘 급락 연기금 때문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이 4조 팔고 기관이 2조 팔고 연기금이 500억 팔았는데 연기금 때문인가요? 그런가요? 막 이러신 너무 거기에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보실 것은 네. 연기금이 지금 저희도 추정하는 거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한 30%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빠져서 좀 떨어졌겠죠. 네. 근데 20.8이라고 해서 이걸 다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략적 허용 범위, 전술적 허용 범위가 있어서 맥스로 하면은 28.8까지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갭은 1.2% 포인트가 되고 뭐 일각에서는 뭐 57조다 뭐 그러는데 이걸 다 반영을 하면 20조고 어제 그저께 빠져서 더 줄어들었겠죠.
걱정하지 말자. 음. 너무 과하다. 그래서 너무 네. 연기금 쪽에서도 폭탄 같은 그런 일은 없을 네. 것이다라고 말도 안 얘기를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월말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월말에 5천만 원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5천만 원 다 때려버는 거 아니잖아요. 잘 배분을 해서 올라갈 때 좀 많이 팔고 떨어질 때 좀 기다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금융투자잖아요. 뭐 금융투자 매매가 너무 절대적이에요. 너무 절대적인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뭐 개인 매매는 상관계가 한 0.57, 외국인은 마이너스 0.7이에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매도는 좀 디폴트 값으로 놓고 매도가 잦아들면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감사하게도 매수 전환하면 폭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도는 디폴트 값이다. 중립 변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금융투자 매매는 상관관계가 0.88이에요.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등락에도 그러네요. 영향을 줄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게 저는 ETF? 네, ETF 네, 매매가 비중이 네, 많죠. 네, 일단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120조 넘어요. 네. MMF가 240조가 넘습니다. 아직 대기 자금은 충분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금융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되게 재밌는 그림 중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저는 3월 말에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고 이번에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지수가 빠지는데도 금융 투자가 살 때는 이거 따라갑니다. 어제도 급락을 했잖아요. 좀 매도가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 우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방향성은 이걸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3조를 샀잖아요. 네. 이게 팍 튀겠죠. 그래서 저는 3월 말 이때 분위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3월 말보다 더 싸졌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7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때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때 보시면은 5,300선에서 7,000, 8,000까지 가는데 약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받쳐주고 좀 잦아들고 사주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또 개인들은 차익 매물 실현을 내놓을 좀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매물 내놓으실 수도 네. 있는데 그때도 그때가 되면 아마도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 소외주들을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소외주가 빵 튀면 또 팔아요. 아, 그러다 또 소외주 사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도 사긴 하겠지만 이쪽들 그동안 사모았던 애들을 좀 끌어올리려고 할 것 네. 같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쪽을 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비중 플레이를 해야 되고 네. 코스피나 뭐 이런 인덱스 ETF 비중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오면은 이쪽이 소외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이쪽을 더 채워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참 저희 채팅창에 지금 네. 참 중요한 금요일이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네, 뭐 이런 다행이죠. 분도 계시는데 네. 진짜 며칠 만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우리 주목하면서 맞습니다. 소부장이 뭐 네, 급등하기도 소부장 했고 급등하기도 했고 코스닥 지수가 거의 8% 오르는 네. 것도 우리가 네. 목도를 했고 네. 뭐 사이드카는 이제 기본이고 네. 서킷까지 정말 네, 다이나믹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다음 주도 중요한 일정 뭐 3전 실적 네. 비롯해서 있는데 어떤 말씀 마무리해 주실까요? 방향성을 훼손할 네. 문제인가 아니면은 네. 등락을 야기할 노이즈인가 요것들을 좀 갈라서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을 흔들었던 거는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좀 네. 단기 과열, 매물 부담을 좀 격하게 소화시키는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방향성, 실적 그리고 정책, 경기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 정책 장세거든요. 이게 훼손되지 않으면 네. 이런 노이즈는 좀 극복하고 좀 헤쳐나가자. 반대로 매매하자. 더 사고 싶을 때 조금 자제하고 참 팔고 쉽지 않은 싶을 말씀을 때 해주시네요. 사자. 그래서 좀 네. 어려운 것도 알아요. 맞아요. 예, 저 아는 분도 막 9천 넘고 그럴 때 왜 못 사게 하냐고, 사고 왜 사지 싶고 말라고 그때 사고 싶잖아요. 막 뭐라 그러시더니 네. 제가 어제 같은 날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이번 네. 주 막 빠질 때 네. 이럴 때 사셔야죠. 그런데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야 이런 데 사는 게 맞아? 막 화를 그러니까 올라가서 못 사게 하니까 화내시고 내려갈 때 사라 그럴 때 또 화내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네. 버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네, 어려운 네, 이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참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